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옥입니다. 제가 홍법사를 오랜만에 왔군요. 부산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푸른 하늘을 제가 오랜만에 봅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쾌청하니까 이 나름의 쾌적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는 비가 안 내려서 걱정이고, 비가 안 내리면 땅속에 있는 물까지 다 뽑아 올려갖고 말리거든요. 그러면 토양 자체가 건조해져요. 그러니 비가 와도 걱정, 너무 안 와도 걱정. 지구촌 곳곳이 기온이 아주 지금 들쭉날쭉합니다. 어느 지역은 폭우가 오고 어디에는 가뭄이 들고 이런 기후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때예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백중 그리고 우람분절을 앞두고 이제에 해당하죠. 잘 아시지만 우람분절은 이 거꾸로 매달린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날이다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자연재해로부터 이 지구 곳곳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럴 때에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 지구 이야기를 공부 삼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중간이라고 하는 기후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냥 폭우가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기후 자체가 극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만만하지 않아요. 이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기 중에 이 수증기의 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쪽 방향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고 저 북쪽 방향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같이 내려오면서 충돌을 해요. 충돌하는데 예전에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제 세대도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골고루 퍼져갖고 전국에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남북으로는 남쪽에서 밀고 오지 북쪽에서 밀고 오지 더운 바람과 찬 공기가 동시에 오는데 동서방향으로 길게 띠를 둘러요. 그러니까 띠 둘르듯이 동서로 길게 가니까 한쪽은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남쪽과 북쪽은 오히려 건조하고 마르고 지금 이런 형상이거든요. 수증기를 품고 있는 거대한 구름층이 이 태백산맥과 소백산, 바로 이 부산도 소백산맥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잖아요. 소백산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겨울에 눈도 안 오고요. 그게 바로 소백산맥이 가로막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라고 하는 이곳이 부딪혀서 거기를 넘질 못해. 구름이 거기에 부딪혀가지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비를 쏟아붓고 반대편에서는 구름이 그 산맥을 넘어가질 못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경북, 안성, 의성 이런 데 있죠. 안동, 의성 이런 데. 그런 지역도 또 물폭탄 내렸잖아요. 작년에 바로 의성이나 안동 지역이 어땠습니까? 산불 피해 났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엄청 입어서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사랑, 긴급히 89세대 수천만 원을 긴급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런데 그때 그 집이 그냥 탄 게 아니라 쟤조차도 다 날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임시주택을 의지해서 겨우 숨을 좀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임시주택도 일부 또 침수가 된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는 하지만 당장 몸을 피할 집이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산불로 인해서 숲이 소실됐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폭우 피해를 증폭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녹색의 댐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천연 말뚝 역할을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나무의 줄기와 잎사귀는 쏟아져 내리는 빗물을 그 충격적으로 쏟아내는 걸 1차적으로 먼저 한번 완화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뿌리는 어떻게 돼요? 흙을 움켜잡아 주니까 산사태를 막아주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나뭇잎이나 토양은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어주고, 그러나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타고 밑에 있던 풀들이 다 탔다. 그러면은 제가 됐을 적에는 불에 탔던 토양 있죠. 지금 경북 지역에 불탄 그 지역은요, 아직까지 땅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이 토양을 회복하는데도 거의 10년 세월이 걸려요. 다시 기름진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왜? 나무를 심어야지만 다시 토양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나무를 심었다 해서 요만한 나무가 어느 세월에 자라서 이것이 지금 흙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잿더미 성분이 있었던 토양은 물을 튕겨나가요. 왜? 방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번 화재에 소실됐던 땅은 방수 역할에서 흡수를 못 해줍니다. 예.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를 못하고 표면을 따라 그냥 콸콸콸콸콸 물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산불이나 벌목으로 인해서 숲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대형 재해를 겪은 나라. 뭐 역사적으로도 많지만 지금도 수도 없이 많죠. 미국도 얼마나 피해 입었습니까? 호주 얼마나 피해 입었습니까? 그 옛날에 블루 마운틴 그 전체가 다 불난 거 보셨어요? 18살, 19살 먹은 애들이 장난삼아 불질러서 수만 킬로 헥타르를 다 불질렀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 호주를 갔었거든요. 그 불난 그것을 쭉 가는데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잿더미가 된 그 어마어마한 숲을. 우리나라도 보세요. 동해안을 끼고 강릉 삼척 울진까지 대형 산불 난 거는 기억나시죠? 엄청났잖아요. 나무가 사라진 산비탈. 거기는 뭐예요? 민둥산 토사가 막 흘러와요. 그러면은 계곡과 하천으로 막 밀려오면 하천이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천 바닥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천의 물이 범람한다는 뜻이에요. 하천의 물이 범람하면 무슨 사건이 생길까요? 농경지가 다 젖어요. 그렇죠? 그러면 먹고 살 쌀이고 뭐고 다 망치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은 바다를 떠나서 육상, 대륙. 이 대륙은 거의 지구 역사 45억 년 중에 40억 년 동안 생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해서 40억 년을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살기 시작한 때가 4억 7천만 년밖에 안 돼요. 46억 년 역사 중에요. 바닷속에는 물론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었죠. 바닷속에 제일 오래된 게 어떤 생물체인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삼엽충 들어보셨나요? 삼엽충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간도 없습니다. 얘네들이 지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이런 생명들이 살고 있고 육지는 태양빛과 자외선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태양 내리쬐면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죠? 그때 당시에는 나오면은 이 대륙 대지 위에 나오면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어. 예.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개척했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누구실까? 이끼예요. 이끼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과 맞먹는 이름이 이끼 보살이에요. 이끼 보살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초두부 역할을 했거든요. 이끼, 그 다음에 조류 있잖아. 녹조류 같은 게 푸른. 이런 것들이 물가에, 얕은 물가에 모여 살아. 이렇게 모여 살다가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살점을 태울 것 같은 무시무시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 형성하는 인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존층 없으면 못 살아요. 오존층을 바로 이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온 거예요. 그 역사는 다 생략하고. 그래서 원시 시대의 식물들, 이게 생존을 건 사투를 벌립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진짜 죽을 똥 살똥 정진을 합니다. 뭐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49일 기도하는 거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원시 식물들이 이 기도 정진력은 용맹정진을 했고 불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 역사를 지나와서 나무와 숲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이제 풍화작용해서 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벽 바위에 그냥 나무가 받쳐 있어요. 비가 오죠? 풍화작용이 오죠? 그러면 뿌리가 나무를 쪼개잖아요. 그 나무를 쪼개가지고 뿌실뿌실 부스러지면서 낙엽과 죽은 유기물들이 썩어가지고 토양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흙이 탄생한 거예요. 흙이 없으면 아무 생명 못 살아. 우리는 흙을 의지해서 먹고 사는 생명이거든요. 흙이 없으면 소도 말도 양도 닭고기 다 못 먹어요, 여러분. 그렇죠? 흙이 있어야 여러분이 상추를 뜯어먹던 방울토마토를 내려먹던 부처님한테 올린 저 공약물, 흙이 없으면 하나도 공약물 못 올라가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사람의.
식물의 뿌리와 흙들이 강가에 있는 모래들을 꽉 붙잡아 주는 거야. 이걸 붙잡기 전에는 무슨 현상이 있었냐? 홍수가 났다 하면 그냥 갈갈이 찢겨 나가요. 그냥 모래 위로 물이 막 갈갈이 찢겨 오는 걸 뭐라 그런다? 망상천이라 그래. 계곡은 계곡인데 지멋대로 갔다 해서 망상천이라 그래. 이거를 나무와 숲들이 디자인을 합니다. 나무하고 숲이 만들어주면서 아름다운 곡선을 그려주기 시작하면서 뱀 모양으로 구불거리는 천을 사행천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를 가도 와 아름답다 멋있다. 이게 나무와 숲이 디자인한 거예요. 그냥 거저 보시면 안 돼요. 식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동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됩니다. 그냥 황무지였죠. 이곳에 지구를 생명이 살아가는 행성으로 건축해 준 자가 바로 나무, 이끼부터 시작해서 균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와 숲을 거대하게 이루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행천이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미의 아마존 아시죠? 브라질. 브라질의 아마존이 바로 사행천의 교과서예요. 가장 거대한 사행천입니다. 그냥 뱀이 구불구불구불 하듯이. 우리나라도 물돌이 강들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낙동강. 그 다음 어디 있어요? 동강. 어디 있어요? 섬진강. 다 물돌이 강들이잖아요. 만약에 식물이 토양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런 강과 이런 아름다운 숲과 이런 거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낙동강이나 어디 가셔서 물돌이 어디 세계 각국 보시면 이게 나무와 식물들이 다 만들어준 그 보살님들이 만든 대역사구나. 불사라고 하는 게 법당 짓고 종 만드는 것만 불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 지구가 불사의 역사예요. 지구가 둥글고 자전하는 한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원래는 지구가 둥근데 이렇게 정립으로 딱 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테이아라고 하는 소행성이 날아오죠. 빠른 속도로 날아서 지구를 꽉꽉꽉 부딪혀갖고 지구에서 뚝 떨어져 나간 게 달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한 덩어리 떨어져 나간 게 달이에요. 이 달이 적당한 거리에서 조수간만에 차를 맞춰주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보름하고 다 상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 우람분절로 7월 보름에 맞춰서 회양하나요? 7월 보름 15일이잖아요. 이 조수간만의 차. 썰물, 밀물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테이아라는 소행성에 두드려 맞으면서 23.5도로 기울어진 거예요. 똑바로 있던 정립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삐딱하게 있죠. 삐딱한 상태에서 자전을 하잖아요. 태양과 함께 공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울어진 이것 때문에 어디는 비가 디립다 오고 어디는 사막인 거예요. 근데 사막이라고 해서 항상 사막은 아니었어요. 수천만 년 전에는 물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던 곳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사막이 어디예요?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이 6천년, 5천년 전, 우리나라가 반만년, 5천년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일 때 사하라는 어마어마한 녹색 사하라였어요. 강이 흐르고 호수가 있고 전부 녹색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몰랐죠? 그렇게 울창한 사바나 초원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지금은 사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이게 뭐냐? 아프리카로 내리 쪼이던 햇빛의 양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 몬순기후 위치가 바뀌니까 비가 멈추고 순식간에 사막으로 변한 게 사하라 사막이에요. 당나라 현장법사께서 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넘어가실 때 선택했던 곳이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입니다. 이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도 2000만 년 전에는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지금 몽골 이쪽에 고비 사막 바다였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몽골의 고비 사막이 과거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이고 푸른 습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룡이 살았죠. 거기가 공룡의 고향 아닙니까? 지금도 공룡의 화석이 엄청나게 무더기로 발견되는 곳이에요.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사막이 됐잖아요. 그렇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는데 그때는 생명체가 살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남쪽 저 아랫역에 지구 전체가 둥근데 지구 안에 저 남쪽 아래에
인도 땅이 저 남쪽 끝자락에 있었어요. 인도 땅이. 지금 위치가 아니에요. 남쪽에 있다가 물길을 따라 축축축축축 올라옵니다. 몇 천만 년 걸쳐서 쫙 올라와. 그래서 저쪽 북쪽에 바로 시베리아 있고 러시아 있고 이쪽에 있는 그쪽이 유라시아잖아요. 남쪽에서 올라온 인도 대륙이 쭉 올라왔고 북쪽에는 유라시아하고 꽝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충돌해서 부딪혀갖고 솟아난 산맥이 히말라야 산이고 티벳 고원. 티벳 고원이 해발 4,500, 히말라야가 8,800이 넘지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00 넘어요. 우리나라 한라산이 1,900이 넘어요. 1,900하고 백두산이 2,700인데 히말라야가 8,800이 넘어요. 거기다가 이 넓이 쫙 뻗어가는 건 2,400km를 가요. 상상이 가요? 근데 이게 왜 히말라야가 솟았다고요? 남쪽에서 인도 대륙 땅이 올라오고 북쪽에 유라시아하고 부딪혀서 충돌해갖고 충돌하면서 꽝꽝꽝 해서 솟구친 거라고 산이. 그래서 히말라야 솟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티벳 고원도 그렇게 해서 솟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대한 산맥에 가로막히겠죠. 이 부산이라는 곳이 소백산맥에 가로막혀서 눈비가 별로 안 오듯이 이 지구촌 안에서도 히말라야 산과 티벳 고원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구름이 산을 넘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름과 습기가 이 산을 못 넘어가다가 보니까 고비 사막, 타클라막 하는 사막이 된 거예요. 비가 아예 그쪽으로 못 넘어가니까. 그 대신에 인도 땅은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우기. 인도는 여름 우기가 그냥 젖어서 살잖아요. 한쪽에는 비가 있는데도 두드리고 한쪽은 완전히 비가 안 오게 되면서 그게 뭐 때문에? 자전축이다. 23.5도. 이렇게 돌아대니까 몬순기후가 사막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에 우기에 인도는 엄청나게 비가 내려요. 히말라야가 솟구치고 티벳 고원이 솟아오르면서 엄청난 비가 내리는 바람에 여름 석 달 안거 기간을 부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 우람분절 요 3개월 동안 수행하는 게 바로 이 히말라야 산과 티벳 고원 부딪혀갖고 솟아오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풀도 많이 나고 작은 벌레부터 큰 벌레 모든 게 너도 나도 다 나와서 살아. 그쵸? 모든 생명 다 나와 사는 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벌레와 풀과 나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님들이 멀리까지 유행을 다니셨는데 유행 다니는 걸 끊었어요. 못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먼 길을 가지 말거라 해가지고 그때는 수행자들을 딱 안거 기간 거기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만 이 탁발을 다니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탁발 얻어잡수고, 왜냐하면 스님들이 먼 길을 갔다가 비가 너무 오니까 가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막 비가 와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옷도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공양 얻겠다고 가는 바루가 다 분실되고, 옷 분실되고 바루가 분실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난리통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안 된다 해서 유행을 삼가라. 그래서 아예 안거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마을에서 탁발하라. 자,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거의가 다 기후하고 100% 상관이 있어요. 재해를 입으면 근심 걱정하고 아무 피해 없으면 잊고 사는데, 사막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 혹시 어딘지 들어보셨을까요?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이 아타카마 사막은 1억 5천만 년 전부터도 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몽골이나 이쪽에서는 공룡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숲이라서, 이쪽에서는 그때부터도 사막이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왜 그랬을까? 안데스 산맥이 여긴 또 솟아올라서, 안데스 산맥이 솟아오르는 바람에 비를 막아주니까 이쪽으로는 비가 안 가요. 그것뿐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훔볼트 해류라는 게 있어요. 훔볼트 해류가 차가운 물이 돌아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뜨거워서 수증기가 올라와야 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류가 차가운 물이 도니까 아예 넘어가지 못해. 비가 내릴 수 없는 조건의 사막이 1억 5천만 년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예. 몽골 이야기를 보자면, 몽골에서 황사가 불어오면 몽골에서 출발해서 이틀이면 우리나라에 도착해요. 황사가. 그렇죠? 그러면 황사가 불어오면 정밀한 반도체가 다 망가집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황사 몰려오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게 굉장히 미세하게 날아들기 때문에 첩첩으로 막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골칫덩어리죠. 그래서 몽골은 이 지구 환경 중에서 세계 환경의 척도가 되어줘요.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황사의 진원지인 몽골의 상황을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한국의 산림청 환경단체들이 몽골의 그린벨트를 지금 조림 사업을 시작해서 몇십 년 됐잖아요. 몽골도 원래는 고비 사막이 제가 초원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동안 거기에도 스텝 지역이 있었고 북쪽은 초원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다 사라졌냐? 양 키우다 염소로 바꿨어요. 왜? 우리 캐시미어가 염소에서 나오잖아요. 염소털로 하잖아요. 돈이 되니까 양 치우고 염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양은 풀만 뜯어먹어요. 근데 염소는 뿌리채 뽑아먹어.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를 너도 나도 키우니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양 키우다가 염소로 바꾸면서 이렇게 사막이 된 거예요. 캐시미어 때문에. 어쨌건 한국의 조림 사업을 이렇게 사업팀과 유목민들이 사막 한가운데 나무를 심는데 비타민 나무, 비술나무 들어보셨죠? 우리 스님이 심고 다니시는 거. 그러니까 비타민과 비술나무만 심어서도 안 돼요. 이게 화력수만 심으면 불나면 다 타버려. 그래서 침엽수와 동시에 같이 심어 나가야지만 침엽수가 세워지면은 얘를 불이 났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 오래된 그 나라에도 소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가뭄비 나무가 있어.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 심어져야지 비술나무하고 비타민만 심어하고 불났다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어쨌건. 근데 이 나무들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요. 뭐 처음에는 실패도 하고 의심도 했겠죠. 근데 우리 한국 기술과 몽골 주민들이 피땀 흘려갖고 해갖고 어쨌든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 모래뿐이던 사막에 나무를 심으니까 이제 땅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게 생명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 바꾸려면 세월이 좀 가요. 왜? 흙의 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가능한 일이에요. 네. 건조 지역이던 몽골도 근래에는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과학반 공부하는 선생님들 63명이 갔었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요. 막 땅이 다 패워갖고 5분마다 차에서 내려야 돼. 차가 거길 못 지나가. 사람 내려 차가 혼자 간 다음에 또 타고 이래요. 그랬더니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심하게 있는데 나무 심기 불사, 이것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를 막는 강력한 핵심 솔루션이에요. 이제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은사스님께서 부처님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 모두 나무하고 숲하고 관련이 있죠.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룸비니 동산이잖아요. 무수 나무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붓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어요. 노겨원이라고 하는 사슴들이 거주하는 동산에서 최초의 설법 초전 법륜을 불리셨어요. 구시나가라에서 사라쌍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나무와 숲을 빼고는 불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부처님 당시 때부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생태계에 중요한 걸 알았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당신에게 항상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깨달음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보리수 나무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라보면서 무한하게 감사를 드리셨대요. 경의를 표했대요. 그 나무에게. 그만큼 나무와 숲, 자연에 대한 깊은 은혜에 존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강묵스님하고 대림스님이 번역했는 쌍유타 니까야에 거기 보면은 바나로빠 숫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숲을 가꾸는 경, 나무 심는 경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여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낮이나 밤이나 공덕이 꾸준히 늘어납니까? 라고 여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과수원을 조성하고 숲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자, 다리를 놓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우물을 파는 자, 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승방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공덕은 줄어들지 않는다. 항상 공덕이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공덕이 단순한 기도나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있지 않았어요. 직접 숲을 만들고 직접 나무를 심고 생명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실생활 속에서 했어요. 그게 수행이었고 그게 정진이었어요. 왜? 나무가 없이는 수행을 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 더워 죽겠는데 인도가. 안 그렇습니까? 20여 년 전에 우리 은사 스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저한테 이제 2대 주지를 넘기실 때 조그마한 요만한 그 나무를 우리 스님께서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백송나무 2그루를 심으셨어요. 절마당에. 마당도 없는 곳에. 그 백송을 심어 놓으시고 이제 제가 이제 주지를 맡아가지고 사찰을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평수를 넓히고 이렇게 하는데 한 그루는 이제 한 50년 정도 됐을 때니까 나무가 한 그루는 건강한데 한 그루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경해 주시는 정영성 교수님께서 스님 이거 한 그루만 살리고 하나는 없앱시다. 마당도 좁은데 뭐 2그루씩 두느니에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그래도 우리 스님께서 젊은 날 심어서 이 도량을 함께 같이 걸어온 역사인데 치료를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어내지 말고 한번 살려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다 보니까 죽어가는 나무한테 벌레들이 집 짓는 거 아시죠? 이 나무가 이미 벌레의 침범을 받기 시작했어요. 알 까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3년 동안 이 나무를 치료를 했어요. 그 황토흙으로 붕대를 감아줘요. 주사를 놔주고 영양제를 계속 주면서 돌봤더니 3년 만에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우리 홍법사구는 비교가 안 되는 조그마한 절이잖아요, 우리 절은. 근데 여기를 이제 큰 그 백송나무 2그루가 다 미래탑을 제가 세워놨거든요. 미래탑 양쪽에 좌우보터 양대보살로 딱 살아서 지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살려냈어요.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인간은 불편하면 비어. 그리고 자기 걸어가는 길에 이 눈찌르면 그냥 가지 쳐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를 마시고 살면서도. 그렇죠? 대한민국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룩했던 많은 성과에 대해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걸 막 알려주죠. 막 노래로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뭐 정말 이 노래에 뭐 지어놓은 거 보면 뭐 코리아의 BTS, 블랙핑크, 뭐 오징어 게임, K드라마, 영화 뭐 다 나와요. 그 노래에. 그리고 뭐 스마트 시티에 뭐 패션에 뭐 그다음 얼굴 화장 이거 뭐예요? 뷰티. 김치 비빔밥 K 바베큐까지 나와요. 그 노래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죠. 외국인들이 한국을 볼 때 이렇게 어마무시한 걸 50년 만에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후에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까? 무엇을 향해 가야 하겠는가? 저는 크게 오늘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짚고 싶어요. 첫째, 명상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요. 왜? 안 바쁘게 살다가는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 생명 유지가 안 되고 자식을 키울 수 없었으니까.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뭐 어디다 비빌 데가 없는 나라였잖아요. 지금의 70, 80, 9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엄청나게 예경하고 감사드려야 돼요. 아까 여기 대한민국 박수 받으셔야 돼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그 어르신 세대가 낮밤 없이 공장에서 가발 공장, 신발 공장, 5만 공장에 가서 철야로 일하고 수당 받아서 애 우유 사다 주려고. 그 부모님 세대가 별로 배우지 못했어요. 일해서 벌어서 애들 가르치기 바빴어요. 그 좀 못 배워서 이 사회생활 하는데 적응이 좀 안 된다고 해갖고 어른들을 막 욕하고 흉보고 늙은이라 그러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뭐 카페에 가서 좀 커피 한 잔 마시면 키오스크 하라 그러고 뭐죠. 맨 기계. 맛있는 집 나도 가서 좀 먹어볼까로 가신대. 누를 줄을 알아야지 먹지. 그리고 손주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들어갔다 이거야. 햄버거를 사주냐 기계 가서 하래. 볼 줄도 모르고 읽을 줄 눈도 안 보이는데 백내장 수술도 했지. 녹내장도 오지. 보여요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직원들이 저희 가서 기계로 하세요 이런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아예 제가 방송에다 대고 호소 좀 합시다.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기계 만지는 카페와 레스토랑을 저 혼자 절대 안 가요. 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왜? 읽고 있어야 되잖아. 읽느니 차라리 집에서 그냥 김치하고 밥 먹는 게 나아. 지금 80대, 90대, 100세 되신 분들께서 그 어른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5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를 만드는데 그분들의 허리가 휘었어요. 그리고 그 어른들의 뼈골을 사골 꼭 좋아하지 마세요. 그 어른들의 뼈골 국물을 빼갖고 이 나라 이룩한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분들이 무지하게 살아온 것도 있었지만 어리석고 못 배웠고 우리가 뭘 배울 때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 감자 씨알도 하나 없던 나라, 필리핀에서 감자 씨 얻어와서 뿌린 나라에서 감자 씨를 심어서 키워서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먹이는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지금 기억 니은을 배우고 있어요. 먹이는 게 더 바쁜 일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내 자식은 교육시켜야 된다. 왜? 교육을 안 시키니까 남의 나라에 잡아먹히는구나. 우리가 그런 꼴을 못 본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막 거란족 밀려와 몽골족 밀려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들어오면 이 나라를 못 뺏어 먹어. 오는 거는 와. 오케이, 넘어오라 이거야. 와. 근데 빼앗아 먹는 건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렇죠? 그게 세계에 지금 연구 대상에 올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안 뺏기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을 뺏으려다가 니네가 망해. 이게 그냥 연구예요. 그래서 아예 한국을 넘보질 않는데 어쨌건 한국은 지금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왜 명상국가로 도약해내야 되느냐? 우리는 어쨌건 아무 자원도 없었고 맨바닥에다 대고 헤딩하던 국가에서 자식 키워야 됐고 이 땅을 지켜야 됐어요. 이 나라 이 땅을 금수강산을 만들어야 됐고 이 척박한 땅덩어리 위에서 우리는 땅을 개간해야 됐고 그야말로 고구마, 감자, 옥수수 생긴 건 다 농사를 지어야 돼. 내 자식 입에 먹을 거 들어가야 되니까. 워낙 빠르게 달려야 됐고 급했고 그리고 앞서가야 됐고 경쟁해야 됐고 그 50년의 세월 우리는 그렇게 허덕거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세계가 이제 우리에게 눈을 돌리고 우리를 부러워하네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차분하게 정돈하는 시기를 맞이해야 된다. 마음 돌봄 차원에서라도 하루 단 5분, 10분만이라도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세계가 이제 명상을 하는 나라로 명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명상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이제 우리 한국도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스님이 책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틀 전에 나온 책을 사인해갖고 와라 400권 사인한데 어깨 둘러 빠져가지고 제가 그게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이 명상책이에요. 정목 스님의 하루 명상이에요. 뒤다 보면 아무거나 찍어서 그냥 그날 그 명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명상국가로 우리가 전환되어져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자살국가 1위예요. 거기다가 자식 낳지 않는 나라 1위예요. 왜? 경쟁 시대에 자식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허덕거리는 세상에 솜털 같은 아기를 어떻게 내가 세상에 밀어 넣으랴. 이래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시집장가 안 갈라 그래요. 명상국가로 돌아서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좀 편안해질 때 경쟁 심리가 좀 잦아들고 여백이 생겨날 때 비로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나 자식을 낳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바뀔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대한민국은 그 다음 스텝으로 반드시 세계가 앓고 있는 기후 문제, 환경 살리기 여기에 깊은 관심을 쏟아야 되는 그런 국가예요. 우리는 그것에 책무를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소비를 통해서 쓰레기 쏟아내는 국가예요. 우리 쓰레기가 남태평양 지나가지고 저 남의 나라 섬에 가 있어요.
중국에서 떠내려온 것이 지금 우리나라 백령도까지 와 있어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가보세요. 바닷가 걸어가다 보면 쓰레기가 전부 중국말로 써 있어요. 음료, 술병, 거기서 그냥 바다에 다 쓸려와 있어요. 세계가 어떻게 어디서 어디가 그 나라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 소비하는 소비자의 신분에 있었어요. 이제는 지구의 시민으로 바뀌어야 돼.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지구 시민으로 우리는 의식을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위주로 소비하고 사는 패턴을 지구 순환과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일상이 불편할 때 불편을 감수하는 국가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불편 절대 못 참는 나라예요. 불편 반드시 바꿔놔요. 그래서 세계의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나라는 불편한 꼴을 못 봐요. 자,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편리를 추구하는데 그 편리가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 어디에선가는 누군가가 소외받고 혹시라도 굶어 죽어가고 있진 않나? 한 번은 화두 삼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편리가. 그래서 다회용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 용품도 좀 쓰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이고 에너지 절약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저는 웬만하면 에어컨 안 틉니다. 되게 더우면은 부채바람과 선풍기, 그 다음에 뭐냐냐, 공부할 적에 얼음물을 이 대야에다 떠서 발을 담그고 있어. 등골까지 시원해. 세상 천지 추워서 못 살아. 예, 온도가 쭉쭉 내려가. 왜? 이 골수를 따라서, 이 척수를 따라 쫙 찬물이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막 택배 올 때 아이스팩 같은 거 오잖아요. 그거 얼려놨다가 그거를 둥둥둥 수건에 싸서 옆구리 하나씩 끼워봐. 차가워서 못 살아. 아시겠어요? 예, 제발 이거 에너지 절약하려면 머리를 써야 돼.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 국가로 가요. 예, 이게 전기로 다 바뀌어야지 돼. 석탄, 석유 떼는 게 다 스탑해야 돼. 석탄, 석유가 지구온난화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전기로 바뀌어야 돼. 지금 대전에 인공 그 태양, 우리 연구소 있잖아요.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인공 태양을 만드는 나라야, 이 나라가요. 그거 만들면 이제 곧 그것이 실시되잖아요. 우리나라 전기 평생 무료로 쓸 수 있고 남의 나라에 거저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단순하게 개발하고 힐링하는 휴양지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인간이 생태계의 일부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산이나 바다나 생물을 어떻게 보면 보존하고 보호할까? 이걸 연구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호텔 만들어갖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힐링할까?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하죠. 우리 심산 스님께서 허허벌판 몽골에 나무 심기를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제가 5년간 1년에 1,500만 원씩 5년간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 1,500만 원을 보냈고 앞으로도 이제 1,500만 원씩 작은 사랑에서 계속 후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그루에 3만 원씩이더라고요. 한 그루 3만 원씩 여기 동참하셨더라고. 우란분절에는 나무 심기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영가천도, 영가가 좋아하는 것도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란분절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날인데 기후 문제로 재해를 입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행동해야 되잖아요. 나무 심어서 숲을 조성하자. 자연환경을 순환시키자. 5대양 6대주를 청정히 만들자. 그게 우리가 할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는 명상국가. 두 번째는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적극 나서는 지구 시민이 되겠다는 거. 그래서 5대양 6대주 얘기하다 보니까 초등학생한테 숙제가 나왔는데 5대양 6대주를 적어오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5대양은 김양, 이양, 방양, 채양, 강양. 저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막걸리. 그랬더니 애가 갔다 오더니 숙제 잘못했다고 선생님한테 혼났어. 내 그럴 줄 알아서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예.
어쨌건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시라고. 네, 5대양 6대주 우리가 책임져야 돼. 남태평양 섬에 가면 파푸아 뉴기니 섬이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돌아볼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빚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갚았던가. 누군가에게 내가 빚지고 산 거 없나?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의 생활 패턴이래요. 누군가에게 살아오면서 받았던 호의와 선물을 부족함이 없이 내가 은혜에 보답하고 살았나? 이걸 묻는데요. 내 자식들에게 원한이나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것, 관계의 균형을 맞춘 삶이 좋은 삶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조상님과 망자들을 대면했을 때 조상님과 망자가 나를 보았을 때 웃으실 수 있도록 했나, 인상 찡그리게 했나, 내 생을 그렇게 돌아본대요. 그리고 내가 부족의 오랜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조상들이 닦아놓은 길을 훼손하지 않고 살아왔던가, 이렇게 스스로 묻는데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연의 무한한 혜택을 받고 살고 있어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받기만 하고 빚을 남기진 않았나? 자녀들이나 알고 지냈던 무수한 사람들하고 원한 지고 빚을 남겨놓지는 않았나?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가? 이렇게 영가들 잎에 지금 다 모셔놨네요. 이 무수한 영가님들, 신이들에게 나 부끄럽지 않게 내 생에 나 이렇게 살았소라고 내 삶의 견적서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게 우람분절이에요. 그리고 네 그래서 돌아가신 이 죽은 망자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도와주고 싶은가? 망자들, 조상님과 망자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어여삐 여겨주실까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문 자리, 내가 살아온 인생이 60, 70, 80, 90을 살아오도록 내가 머물렀던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친절했고 선량했던가, 그것을 되짚어보는 날이 우람분절입니다. 그래서 기후온난화로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지구촌 어느 곳이든 나무 한 그루 심는 일, 그것을 마침 우리 심산 스님께서는 몽골의 나무를 심고 계시니까 제가 스님 1,500만 원이면 몇 그루 정도 심어지? 한 500그루 심어지나? 크기에 따라 달라. 일단 500그루 정도라고 보고 한 300그루 심으려고. 더 심어도 종류에 따라서 1,000그루도 심고 300그루도 심는데 어쨌건 300그루는 심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제가 홍법사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우람분절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우람분절,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구의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 심는 일에 주력하자. 그 불사에 용맹정진하자. 어디에선가 우물 파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후원하자. 다리를 놓는 곳이 있다면 다리 하나를 놓자.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불사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자는 겁니다. 오늘 제가 홍법사 이렇게 스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오랜만에 내려왔고 이곳에 가득 메운 여러분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제가 일단 환희심이 나고 너무 즐겁습니다. 여름에 무더위 동안에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49일 동안 여기 일주일마다 매일 오시기도 하는데 기도하러 오셔서 돌아가신 망자들, 살아있는 분들까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동성불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홍법사가 더욱더 융창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